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저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데 따라다니기보다는 네. 좀 싼 애들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게 물론 그게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부채 한도 맞아요. 상향이 됐고 빚을 더 내야 되니까 뭐 이거는 맞아요. 예정된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거니까 장기물이 인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네.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거기까지 이제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네. 어찌됐든 간에 그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좀 불안해하고 네. 조금 무슨 현상이지? 막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연준 고점을 뚫어버렸기 때문에 뭐 지금 4.4다, 4.7이다 막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예. 저는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은 점진적으로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미국의 장기물 국채 가격이 완전히 이 똥값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거고 맞아요. 인기를 네. 잃고 있는 건데 네. 그럼 거기다가 대고 약간 좀 투기적인 수요도 좀 붙을 수 있고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 아니면 조금 더 오버슈팅이 될 수 있을까요? 8월 달 발행 물량이 되게 많았어요. 8월에 네. 미 국채. 네. 자, 근데 이 불안감들이 장기화되긴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 파란색이 2년물 국채금리예요. 단기물.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을 하시잖아요. 네. 얘는 연준 고점도 안 넘었어요. 아, 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지금 9월 달엔 금리 동결 확률이 아직까지 80% 90%대고 그렇죠. 11월 달에 조금 불안정하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 그만큼 걱정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9월은 안 올리더라도 11월에 올릴 거라고 컨센서스가 많이 있으면 저 2년물 금리가 전고점을 뚫었을 수도 튀어야죠. 있고 네. 근데 그러면은 거기서 좀 나타나지 문제가 않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0년물에 움직이는 거는 뭐 앞서 말씀하셨던 국채 발행 물량이 많은 것도 있지만 네. 요즘 미국 경제 지표가 너무 잘 나와요. 어우, 미국 경제는 지금 뭐 혼자 하드 캐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제가 왜 국채 금리가 여기서 더 세게 못 올라갈 것 같다는 말씀드리냐면 GDP 성장률 분기별로 보면 3분기가 1.5고요. 네. 4분기가 0.8, 1분기 내년 1분기가 0.3, 내년 2분기가 0.2.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가 막 좋아지는 구간이면 10년물이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장기물은 장기물이니까 경기를 좀 경제를 반영을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은 네. 전 분기 대비 전년 대비 모두 다 둔화되는 그림이라는 거죠. 지금 2분기를 정점으로. 그렇게 본다면 채권금리가 더 튀는 그림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약간 좀 일시적인 현상이고 수급에 의한 좀 오버슈팅 정도로 보고 있어요. 조금 쏠림.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소매 판매 이렇게 돌았잖아요. 서프라이즈 소매 판매도 서프라이즈, 제조업도 서프라이즈, 소매 판매 돌아서 이제 도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시는데 이번 소매 판매가 잘 나온 거는 자동차 뭐죠? 가전 제품 이런 거보다 네. 필수 소비자가 많이 팔렸어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필수비재 쪽이 워낙 튀다 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나왔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소비가 이제 사람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 채권금리는 지금 최근 경제표들이 워낙 잘 나온 것들 플러스 국채 발행 물량이 많은 것들 이게 겹쳐지면서 좀 강하게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미 국채 수익률 때문에 사실은 미국 증시도 좀 조정을 받았던 것 그것도 좀 뭐라 해야 될까 연관성이라 그래야 될까 그 좀 컸던 걸까요 아니면 좀 그냥 너무 많이 오버를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예. 조정 받을 때도 받는 것 같아요. 좀 오버했던 게 있었죠. 많이 좀 올라오기도 했고 많이 올라왔고 이 그림 보시면은 피어 인 그리드 인덱스가 2달 동안 익스트림 그리드에서 2달 동안 놀고 그랬죠. 있었어요. 저거는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 네. 이게 2달 동안 쫙 하고 있다가 이제 막 이제 중립 수준으로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의 탐욕까지 갔었다가 그걸 2달 동안 계속 올랐으니까. 네.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좀 과했던 상황이었고 이제 중립으로. 네, 이제 중립으로 왔고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변동성 지표는 2020년 이후 최저치인 13%에서 2달 동안 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이제 막 올라오는 상황인 거고요. 예. 그냥 변동성이 워낙 낮았던 거고. 아, 극단적으로. 빅스 지수 그러니까
그 S&P 500 그 옵션 가지고 네. 만드는 변동성 지수는 완전 저점 수준에 있었다. 네. 그러니까 오르기만 잔잔 오르기만 네, 했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1차적으로 제가 8월 전망을 하면서 썼던 자료는 그걸 오늘 업데이트한 건데 제가 그때 썼던 거는 4,650, 4,800 못 넘는다. S&P 500 기준으로. 꺾인다. 그래서 4,321차 지지선 여기에 꺾이면은 뭐 4,200선까지도 열리는데 여기서 단기 지지 확인할 수 있겠다. 나스닥도 13,200선 뭐 지지력 확보할 수 있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한국 증시도 그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콩, 중국 증시도 연중 저점권이라면 전반적으로 환율, 채권, 증시 전부 다 이렇게 딱 변곡점에 딱 다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저는. 그래서 오늘 2,480도 좀 세게 썼던 이유는 여기 무너지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지키면은 그러니까 글로벌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딱 변곡점에 위치해 있어서 여기를 지키면은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겠다. 많은 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며칠 동안 연속적으로 음봉을 계속 맞으면서 힘들어하셨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더 공포스러운 구간을 좀 매수하는 구간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또 이게 돌이켜서 보면 최근에 몇 달 동안은 사실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이었죠. 네. 미국 증시가 그렇게 잘 올라가도 코스피나 이런 건 못 따라갔었고. 못 따라갔죠. 근데 중국 쪽에서 뭐 부동산 위기다 뭐다 터지면 또 항상 터지고, 우리는 얻어맞고. 네. 잘 갈 때 못 따라가고 안 좋은 것만 또 반영을 하고. 그래서 뭔지를 줬길래 남들 잘 갈 때 쉬고 네. 남들 흔들 때 같이 흔들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늘 있는 일입니다. 늘 있는 일이기도 하고 뭐 2차전지라는 특정 섹터에 대한 흐름들이 좀 시장을 조금은 왜곡시키는 영향도 있긴 하겠죠. 거의 뭐 블랙홀 네. 같았으니까. 그러니까 2차전지도 움직이고 다른 애들도 같이 움직였으면 되게 좋은 환경이었겠죠. 빠지지만 않아도 되게 많이 올랐겠죠. 근데 오히려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나머지들을 누르면서 가는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좀 7월 달에는 좀 소외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이게 돈의 속성이 원래 그런 겁니까? 한쪽으로 특정 섹터가 쫙 올라가고 인기 폭발, 우주 대스타가 돼버리면 아니 딴 섹터는 그러면은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성장과 유동성에 대한 돈은 많은데 네. 이게 늘어난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죠. 증가한다라는. 그러니까 2021년 1월 달을 생각을 해보시면 뭐 그때 자동차가 워낙 많이 움직이기도 했지만 네네네. 다 같이 잘 갔어요. 왜? 돈이 많았고 돈이 너무 풍부했으니까 네네. 금리 인상 걱정도 안 했을 때고. 근데 지금은 고금리에다가 일단 갖고 있는 돈은 많은데 고금리 인상에서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할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다 보니까 네. 한정된 돈에서 움직이는 거죠. 이쪽에서 빼서 저쪽으로 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속적으로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4월 달에는 그러게요. 코스닥 2차전지 중심으로 쏠렸고 네. 그리고 7월 달에는 코스피 2차전지로 쏠리다 보니까 그게 더 극심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포스코 같은 것도 또 연초부터도 뭐 로봇 AI 그렇죠. 뭐 이쪽 저쪽 많이 그러니까 쏠렸죠. 성장이 희소성을 보이다 보니까 성장이 조금이라도 있다는데 쏠려버리는 그림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게.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딱 그 쏠리는 시장 안에서만 계속 돈이 복사되고 있고 다른 쪽에서 이제 말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는 저기네 쫙. 야, 이번 주는 로봇이래 쫙. 이번 주는 AI래 쫙. 이번 주는 HBM이래 쫙. 자 이번 주는 비만약이래 쫙. 어지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기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버셨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말씀드린 거는 그런 트레이딩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괜히 이제 뒷꼬리 잡다가 돈 잃죠.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480에서 지지력을 받고 좀 반등을 하게 된다면 저는 기존 주도주, 눌려있던 주도주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기계라든지. 기존 주도주. 그러면은 그동안 테마성 종목들은 또 밀릴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스러워서 최근 방송이나 뭐 그런 데서는 테마 투자는 조금 훨씬 더 자제해야 될 때다.
오늘 8월 17일 오전이었나? 네. 그 네이처지에서 그 논문을 실었다면서요. 독일의 무슨 연구진이 네. 전도체 해보니까 이거는 초전도체 아니다. 네. 절연체에 가깝다라고 하면서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초전도체 막 상한 가고 이랬던 게 거의 하루 변동폭이 어떤 좀 50%더라고. 네. 안 돼요. 플러스 25% 마이너스 25%로. 안 돼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 바로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주를 한번 봤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 2000년 또 올라가죠. 이렇게 네. 초전도체 떨어지니까 2차 네. 그래서 와 이거는 무슨 머니 게임인가? 좀 그런 양상이 짙은 모습이죠. 네. 그 사람들이 야 초전도체 저 아니래 꺾였대 그래 다시 또 이제 2차 전지로 쫙.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좀 어지러워서요. 자, 저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데 따라다니기보다는 네. 좀 싼 애들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8월 달에 호텔 레저, 네네. 필소비재, 네. 화장품 의류 얘네들이 튀었어요. 10% 그쵸, 이상. 그쵸, 그쵸. 뭐 종목별로 20% 30% 튀었죠. 그러니까 그런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은데 이쪽이 너무 매몰되다 보면 엄청난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기존의 주도주였었는데 별로 안 좋았던 그냥 계속 눌려 있었던 그런 종목이나 업종들을 좀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위에 그림이 연초부터 8월 14일까지 수익률입니다.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철강, 조선, 반도체, 기계, 자동차, 화학, IT 하드웨어. 그러니까 2차 전지, 조선, 반도체, 자동차 이 정도예요. 제가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최첨단이죠. 최첨단. 근데 자 보시면은 요렇게 보시면은 올해부터 어떤 업종들이 시장을 이끌어왔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네. 왼쪽을 보면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업종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소외주잖아요. 네네네. 호텔 레저, 소매유통, 화장품으로 필소비재. 예. 자, 극단의 소외 있는 종목들까지 순환배가 돌았어요. 한 번씩은 그래도 조금 상승 맛을 잠깐이라도 봤다. 본. 근데 6월 이후 아까 말씀드렸던 6월 고점 이후 보면은 수익률이 낮은 업종들을 보면 화학, 예. 반도체, 자동차, IT 하드웨어, 기계. 이천지랑 그동안 튀었던 업종들을 빼고는 네. 얘네들이 되게 싼 구간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희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2480에 대한 지지력도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었지만 섹터 단의 흐름들을 보면은 지금 얘네들이 그동안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6월 달 이후 거의 2달 넘게 눌려있던 상황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순환매가 극단적인 소외주까지 돌았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주도주들이 한번 움직일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똑같이 그 6월 9일 이후 수익률이 네. 많이 떨어졌는데 네.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애들이랑 빨간 박스 안 쳐져 있는 애들이랑은 어떤 차이예요? 자, IT 가전은 2차전지죠. 네. 에너지도 2차전지예요. 미디어 교육은 한번 튀었던 애들이에요. 네네네. 엔터 중심으로. 그리고 운송은 최근 실적 전망이 좀 부진했던 그림인데, 잠시만요.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요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게 위에 그림이 12개월 선행 EPS 추이거든요. 네. 기계, 자동차, 반도체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주가가 못 간 거예요. 그렇죠. 네. 자동차 다 실적 좋다고 하는데 다 후진만 하던데. 네. 그래서 지금 실적 대비 더 눌려있는 애들을 보자라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그리고 IT 하드웨어는 실적이 레벨 다운 됐다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그림, IT 가전도 조금 회복되는 그림인데 또 하나 보는 거는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8월 이후에 IT 하드웨어, 기계, 자동차, 반도체는 사고 있어요. 팔았던 걸 네. 다시 사는 정도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가격 메리트, 실적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괜찮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 세 가지 포인트가 기존 주도주에 좀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IT 하드웨어면 어떤 걸 얘기하는? 뭐 IT 부품 쪽이긴 한데, 예. 아마 저기도 2차전지가 좀 크긴 할 거예요. 근데 많이 못 오른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자동차가 거기에 또 꼽히고 있고. 네. 반도체도 뭐 등락은 있지만 최근 며칠 동안 또 샀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다른 애들 다 무너지는데 반도체하고 인터넷만 올랐어요. 아, 네. 네.
HBM이 살렸죠. 네. 엔비디아가 반등하면서. 네.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은 미국도 좀 반등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연중 저점권이고 코스피도 중요한 지지권이긴 한데 지금 보니까 기존 주도주들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여력은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빠지긴 했지만 지금 레벨에서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희가 예상했던 2,800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2,650, 2,700선 근접한 수준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사실상 이게 그 대장주 영향을 좀 많이 받더라고요. 엔비디아. 네, 그러니까 맞죠.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오르면 뭐 HBM 관련주들, 뭐 반도체 관련주 같이 좀 가고 네. 그러다 엔비디아 좀 조정받으면 또 같이 조정받고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는 좀 어쩔 수 없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왜냐면은 지금 수요를 말하는 데가 엔비디아 유일하거든요. 아, 네. 지금 반도체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는 네. 턴어라운드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녹아있고 가시화되는 그림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재고 출하 비율도 반도체 때문에 튀는 그림이고 반도체 턴어라운드.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고민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턴어라운드하고 개선되는 속도가 될까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여기 이런 흐름들이 좀 더 명확해지려면 수요가 들어와야 되는데 네. 반도체 애널리스트 중에 수요 강하게 말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HBM 빼고는 네. 그래서 지금 수요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턴어라운드는 맞고 사이클이 좋아지는 건 맞는데 여기서 수요가 강하게 붙을 겁니다. 어디 수요가 들어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없고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아니야. 이거 들어와. AI 들어와. 라고 하는 데가 엔비디아밖에 없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등락에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도 HBM 관련이냐, 네, 아니냐. 그냥 전통적인 디램이냐, 네. 거기서 갈리게 되고. 그렇죠.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 수요가 들어오게 된다면 전통적인 디램이나 낸드까지도 좀 수요가 붙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수요 자체 뭐 서버라든지 네. 핸드셋, 뭐 PC가 좋아진다면. 네. 근데 그 전망이 뭔가 좀 개선되는 게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요.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 내년을 퀘스천 마크. 왜냐면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해처럼 경제 전망하는 게 어려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달라요. 어떤 식으로요? 작년 11월 달만 하더라도 어떤 전망이 들어와 있었냐면 저희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전략 후강 많이 얘기했어요. 네. 왜 그런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작년 12월 달에 봤었던 올해 글로벌 전반적인 GDP 성장률을 보면 1분기, 2분기, 상반기 중에 다 저점 나온다라고 했어요. 전망치가. 네. 미국, 한국, 중국, 유럽 할 것 없이 전부 다 1, 2분기의 전망치가 저점이었고 미국, 유럽은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하다라는 게 전망이었어요. 작년 11월. 네. 근데 1, 2, 3월 지나니까 어떻게 변했냐? 알고 봤더니 중국은 작년 4분기가 저점이었어. 예. 야, 유럽은 23년 3분기 같아. 미국도 3분기 같았다가 4분기 같았다가 지금 24년 1분기. 계속 저점이 지연되고 있고. 그러니까 경제 전망이나 경기 흐름들이 옛날에는 글로벌 하면은 전반적으로 같은 흐름을 보였는데 네. 지금은 다 따루국밥이에요. 아, 그래서 시장 전망이나 전반적인 글로벌 전망을 하는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둔화되는 건 맞는데 둔화되는 속도가 미국이 경기 저점 시점이 23년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계속 딜레이 되니까 경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방향성은 아래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경기 좋아집니다. 라고 이제 가시죠. 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요즘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들리나요?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노 랜딩이냐. 그거는 뭐 거의 사라진 것 들어가네. 같아요.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JP모건 골드만삭스인가 거의 뭐 네. 경기 침체를 마지막까지 우려했던 데들도 거의 네, 다 접었죠. 의견 다 접었죠. 네. 그리고 GDP 성장률 전망 자체가 지금 보면은 뭐 다들 플러스 성장은 계속 된다라는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림이긴 한데 요 그림이거든요. 요거 먼저 보시면은 파란색이 전년 대비 GDP 성장률이고요. 네네. 회색이 전분기 대비인데 회색이 전분기 대비. 전분기도 마이너스 0점이 살짝 전년 대비로는 0점이 침체는 없다. 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이클이 경기 상승 사이클은 아닌 거다. 침체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경제지표들이 잘 나오는 거 보니까 3분기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고 중국이 불안하니까 아니야. 전망치 보니까 3분기는 꺾여.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방향성에 베팅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내러티브라고 하죠. 그런 해석 과정에 있어서 시장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리스크에도 작은 호재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조차도 미국 경기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높낮이에 대해서는 이론들이 너무 많으니 그래서 오히려 앞에 시야가 좀 뿌열 경우에는 그냥 더 옆에서 이야기하는 내러티브가 더 먹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오케이 그럼 경기가 안 보인다 쳐. 그러면 투자자는 계속해서 아 그래 2023년은 연말까지 내러티브야. 스토리 좋은 기업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일 수도 있을까요? 스토리 좋은 기업, 스토리 좋은 기업들이 오르려면은 그래도 최소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거나 아니면은 금리 인하 가시성이 높아진다거나 아니면은 경기가 뭐 여기서 둔화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 가시성은 있어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내러티브가 먹혔던 이유는 그래도 경기 괜찮아. 네. 금리 인상 6월 달에 중단할 거야. 아니야 9월 달에 중단할 거야. 끝날 거야. 뭐 이런 기대감들을 가졌었던 상황에서 지금은 또다시 9월 금리 동결은 가능한데 11월 달에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또 하나 재밌는 그림들이 저는 물가는 좀 고민스럽긴 하지만 코어 CPI는 좀 꺾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밑에 그림 뭐냐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고민돼요. 네네. 뭐냐면 밑에 아직까지 8월달 물가 전망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근데 클리블랜드에 어느 가시면은 인플레이션 나오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8월달 거까지 내놓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CPI는 3.1에서 3.8 튑니다. 근데 코어 CPI는 4.7에서 4.46 또 떨어져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고민스럽죠. 그래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니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 시장 뭘 걱정하냐면 9월은 금리 동결이야. 거의 지금 한 88% 정도. 88% 되죠. 근데 11월은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아직 불안하고. 이게 70%까지 갔던 게 지금 58%까지 떨어졌어요. 어제 종가 기준. 동결 전망이 떨어지고 인상 전망이 올라가고 있어요. 있고. 물론 아직까지는 그래도 동결 전망이 더 우세하긴 합니다만. 그렇죠. 근데 71대 25였던 게 58대 36, 37까지 줄어들었다는 거죠. 또 이제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그럼 이제 금리 인상 해봐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느냐 그쵸. 안 하느냐 이거 아니야? 마지막 그 0.25%포인트가 그렇게 중요해?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내러티브라는 거죠. 방향성 자체는 피크 찍고 꺾이는 그림 아니면 피크 찍고 플랫하다가 꺾이든지 플랫하다가 꺾이든지 이 그림이 명확한데 네. 시장에서는 기대했던 것보다 못한 상황, 기대했던 거와는 좀 다른 걱정스러운 상황들에 되게 예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시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셨던 대로 한 번 하나, 뭐 안 하나, 뭐 한 몇 달 기다리면 되지. 근데 몇 달 기다리는 동안에 사람의 심리는 몇 번이라도 바뀐다라는 거죠. 좋을 거야, 안 할 거야라고 기대했던 게 막 올라가서 좀 안정 찾다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11월 달 기준금리 컨센서스가 8월 초에 71.8%를 찍었던 게 금리 동결이에요. 미국 증시가 7월 말부터 꺾이게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달 금리 인상 우려가 조금씩 녹아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도. 특히 그 방향성이 안 보이니까 더 내러티브가 더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투자자들도 더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쏠림 현상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미국 증시 보면은 이렇게까지 빠질 일이야? 라고 생각할 때 막 급락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과도한데? 네. 그렇죠. 근데 또 한쪽에서는 저건 너무 과도해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영향을 받고 있는데 또 그렇죠. 혼자만 중심을 잡기도 어렵죠. 그래서 원래 그 미스터 마켓은 조울증 환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그 처음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반등을 했다가 좀 쉬든 여기서 좀 더 오래 쉬다가 올라가든 방향성 자체는 위쪽이라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내년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년은 우리 경기가 아니면은 한국 경기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네. 내년 그러니까 9월 달에도 봐야 되긴 해요. 9월 달에 봐야 되긴 하는데 자, 요 그림 보시면은 예. 연준이 제시한 6월 달에 제시한 점도표하고 GDP 성장률 전망이에요. 네네. 경기는 회복되는데 금리는 인하할 거야. 너무 좋은 환경 아닌가요? 골디락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회복되고 근데 또 사실 이제 물가가 너무 높을 때는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데 네. 물가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네. 그러면서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그쵸. 금리도 내릴 수만 있다면 네. 거의 뭐 그거는 베스트 시나리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이들 고민하신 게 경기가 괜찮은데 왜 금리를 내리냐? 자, 그러면 왜 금리 올렸을까요? 물가 때문이죠. 네. 기승전 물가. 네, 기승전 물가잖아요. 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도 경기가 나빠서 금리 인하라기보다는 기승전 물가죠. 그러니까 5.5, 5.25 간 이유는 물가 때문에 간 거예요. 그렇죠. 연준이 제시한 장기 전망, 그러니까 롱텀 금리는 2.5예요, 여전히. 네네네. 그러니까 연준도 지금 5% 기준금리는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물가만 잡히면 내리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던져주는 거죠, 일부러. 근데 그 수준이 미국 연준의 물가 목표치는 한 2% 정도 되는 그쵸. 거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그래도 좀 아직 멀었는데 하반기에는 그래도 3%대 초반에서 3% 후반이 나올 네. 수도 있으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5.5%의 금리 수준은 너무 높은데. 네. 근데 또 한 번 내려주자니 또 그렇죠. 정책 금리라는 건 어느 정도 방향성을 방향성을 보여주는 보여줘야 거고.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더 고민이 되는 자, 거잖아요.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왜 방향성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리냐면은 타이밍의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냐면 네. 자, CPI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택 물가입니다. 그렇죠. 렌트비. 예. 자, 요 밑에 그림 보시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빨간색이 뭐냐면 프레디맥 주택 가격이에요. 프레디맥에서 나오는 주택 가격. 실질 주택 가격. 그 모기지 회사. 네. 이게 보통 CPI 주택 물가랑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차가 있어요. 보시면은 계속 시차를 갖고선 계속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4개월 연속 꺾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택 물가가. 네. 근데 이걸 선행하는 주택 가격을 보시면은 플러스 19%였던 게 지금 0까지 내려와 있어요. 예. 약 1년 4개월 정도는 지금 4개월 정도 떨어졌으니까 내년 8, 9월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주택 가격의 상승률 말하는 네, 거죠. 상승률. 전년 동기 대비 네, 상승률. 전기 그러니까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거의 다 내려왔고 네.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될 네. 것이다. 주택 물가에. 음. 자, 그런데 그럼 뭔 타이밍의 문제냐? 이게 언제다라고 딱 찍어서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빨간색을 보시면 네. 고점이 두 번이에요. 아, 21년 7월, 22년 3월. 예.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케이스 실러에서 발표하는 주택 가격 지표도 네. 똑같아요. 두 번의 고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꺾여 내려가는 게 22년 3월을 시작점으로 해서 내려가는 거라면 걱정 없다. 만약에 4분기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깊지 않을 거고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다. 근데 만약에 지금 꺾여 내려오는 게 21년 7월이면 연말까지 좀 걱정,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다. 물가가 제대로 안 떨어질 테니까. 그 차이지 물가가 계속적으로 높을 겁니다라고 말할 만한 근거가 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원자재 가격들을 걱정을 하시는데 왼쪽은 WTI 82.3달러 지금 80달러 깨고 내려가긴 했지만 79달러도 기록하기도 하고. 80달러 초반이라고 본다면 올해 말에 가서야 플러스 반전이고 내년에 좀 플러스 거를 좀 이어가는 그림이고 가솔린 가격으로 보면 그냥 플랫한 그림이에요. 전년 대비로. 네. 그리고 곡물 가격들은 8월 평균 가격을 반영하면은 그냥 내년까지 옥수수는 마이너스 30% 20%대고요.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서비스 물가가 꺾이고 주택 물가가 꺾여 내려오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때문에 물가가 또 폭등한다? 그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아, 원자재 가격이 다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것을 제어할 수는 있어도 얘가 이렇게 끌어올리는 힘은 약할 거라는 거죠. 왜? CPI 주택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왜 과거에 작년에 물가가 왜 이렇게 폭등했냐 하면은
주택 물가, 유가, 자동차, 뭐 곡물 뭐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대를 갔던 거고 지금은 전반적인 하락 사이클에서 원재재 가격이 미치는 영향력은 좀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더 이상의 변수는 되지는 않는데. 변수는 되지 않는데 예. 올해 말까지 주택 물가가 급격하게 떨어질 건지 네. 아니면 또 한 번의 등락이 있을 건지 그 차이는 있다. 올해 4분기 중에. 좀 변동.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면 물가를 좀 빠르게 내릴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은 좀 안정적일 거고 만약에 물가가 좀 제대로 안 잡힌다. 그러니까 21년 7월 고점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연말까지는 물가 레벨 그리고 통화 정책 이런 고민들이 좀 더 깊을 수 있어서 증시도 좀 등락이 좀 클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그게 뭔가 증시를 딱 발목 잡는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내년에는 명확한 방향성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4분기까지 오르락 내리락하고 등락이 있을 수는 있어도 내년에는 물가도 확실하게 레벨 다운되고 금리도 인하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고 경기는 완만하게 턴하고